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50층.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강은채는 아침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잔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지만 은채의 마음은 그 온기마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차갑고 공허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실크 블라우스와 편안한 바지는 그녀의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품격을 드러냈지만 그 완벽한 겉모습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 10년 차,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중 하나인 한국전자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화려한 배경, 그리고 재벌가의 완벽한 사위로 손색이 없는 남편 이도준.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삶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은채에게 이 삶은 거대한 유리 감옥과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만질 수 없고 진정한 교류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 거실 한가운데 걸린 현대 미술 작품, 한 점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가구들, 큐레이터가 직접 선정해 배치한 예술품들은 모두 그녀의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은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한강, 빼곡히 들어선 고층 빌딩들은 활기 넘치는 듯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무감정한 풍경일 뿐이었다. 은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쌉쌀한 맛이 혀끝을 맴돌았지만 그 맛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이 넓은 집에서 그녀는 혼자였다. 남편인 도준은 언제나 일찍 출근했고 저녁에는 늦게 돌아왔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각자의 공간에서 조용히 지낼 뿐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비즈니스 미팅처럼 건조하고 목적에 충실했다.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짧은 문장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미건조한 목소리. 내일 아버님 생신 파티 준비는 다 됐어? 도준이 침실에서 나오며 넥타이를 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은채는 창가에서 돌아섰다. 도준의 눈빛은 그녀를 향했지만 초점은 그녀를 꿰뚫고 저 먼 곳을 향하는 듯 했다. 마치 비서에게 업무를 확인하는 상사의 모습과 같았다. 거의 다 됐어요. 호텔 예약부터 초대장 발송까지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오늘 가서 최종 점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은채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가다듬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정했다. 수많은 공식 행사에서 완벽한 사모님 역할을 수행해온 그녀에게 이런 대화는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 역시 꼼꼼하네. 아버님이 좋아하실 거야. 칭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형식적이고 차가운 목소리. 도준은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회사의 복잡한 서류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 같았다. 은채는 가슴 한켠에서 밀려오는 깊은 실망감을 애써 감추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침은 같이 못 먹겠어. 일찍 회사 가야 해서. 도준은 은채의 미소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응, 잘 갔다 와. 은채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 매달렸다. 도준이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고 거대한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은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0년 전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때를 떠올렸다. 그 달콤했던 시간들이 이젠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다이닝 테이블에 앉아 혼자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은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은채는 하루 종일 파티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호텔 관계자들과 마지막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파티에 사용될 꽃과 장식품들을 확인했다. 오후 3시, 은채는 모든 점검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그녀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역력했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은채는 룸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그녀는 차를 멈췄다. 옆 차선에서는 바쁘게 오가는 택시와 승용차들이 보였다. 도시의 활기 속에서 그녀는 또다시 외로움을 느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은채는 엑셀을 밟으며 천천히 출발했다. 바로 그때였다. 쾅!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은채의 차가 옆으로 크게 밀려났다. 오른쪽에서 달려온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녀의 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귀를 찢었다. 은채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곧이어 그녀의 의식은 마치 깊은 심해로 빨려 들어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행인들의 다급한 목소리들이 뒤섞였다. 누가 119 좀 불러요. 빨리요. 사람이 깔렸어요. 몇 분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재빠르게 은채를 들것에 옮겨 실었다. 맥박이 약하고 의식이 없어요. 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구조사의 외침이 혼란스러운 현장을 가득 메웠다. 한편 회사에서 회의 중이던 도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그는 회의실에서 나와 전화를 받았다. 네, 이도준입니다. 이도준 씨이신가요? 사모님 강은채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저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도준은 표정 변화 없이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은 도준은 회의실로 돌아가 서류들을 챙겼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상무님?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습니다. 도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걱정보다는 업무 보고를 하는 듯한 건조함이 묻어 있었다. 30분 후 도준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간호사가 그를 중환자실로 안내했다. 지금 아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도준이 의료진에게 물었다. 뇌진탕이 심각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검사를 진행 중이지만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미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세요. 도준은 형식적인 말을 던지고 몇 가지 서류 작성을 부탁했다. 도준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중환자실 안에서는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은채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산소 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그녀의 호흡을 도왔고 심박수 모니터는 일정하게 그녀의 생체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다. 도준은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는 은채의 모습에서 그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도준은 건성으로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은채를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는 걱정이나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다. 사고 발생 3일째 저녁 7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각종 의료기기들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은채는 하얀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그녀의 생체 신호가 일정하게 표시되고 있었다. 그때 은채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은채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납덩거리처럼 무거웠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해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왜 몸이 안 움직이지? 분명 의식은 또렷한데 주변 소리는 생생하게 들렸다.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비프음,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누군가 병실 문을 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다.
내가 사고를 당했구나. 그런데 왜 몸이 안 움직이지?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도준이 들어왔다. 은채는 남편의 발걸음 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도준이 침대 옆 의자에 앉는 소리가 들렸다. 병원 오는 것도 지겹다. 진짜. 도준이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은채는 그 목소리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자신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솔직하고 짜증 섞인 톤이었다. 일어날 수 있는 거냐, 강은채. 도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은채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준이 핸드폰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다. 세라야, 나야. 은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윤셀에게 전화를 거는 거였다. 응, 지금 병원에 있어.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 도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은채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달콤한 목소리였다. 미안해, 자기야. 이런 상황이라 자주 못 만나서. 자기야, 미안해. 은채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있었다. 나도 답답해 죽겠어. 매일 병원만 오고. 도준이 은채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이사는 뭐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다고만 하네. 심하면 계속 이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은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대로 쭉 안 깨어나는 게 낫지. 아니면 빨리 죽는 게 베스트야. 이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남편의 그 말에 은채는 경악했다. 이제 우리 앞길이 열린 것 같아.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야. 은채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이 깨어나지 않기를, 심지어는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세라야, 나 정말 힘들어. 10년 동안 사랑도 없이 재미없는 결혼 생활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은채랑은 처음부터 마음이 맞지 않았거든. 은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응, 맞아.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더 이상 몰래 만날 필요도 없고. 도준이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빨리 만나고 싶어. 이 답답한 병실에서 매일 있기 싫거든. 하루 종일 걱정하는 척 연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도준의 그 차가운 말에 은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무도 우리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슬픔에 빠진 남편인 줄 알고 있거든. 도준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상황이 정리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도준이 전화를 끊었다. 은채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절망감에 휩싸였다. 도준이 은채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애정 대신 차가운 무관심만이 느껴졌다. 은채야, 얼른 죽어줘. 제발. 네가 살아있어서 좋을 게 없어. 도준이 속삭이듯 말했다. 은채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전율했다. 몇 분 후 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또 올게. 도준이 병실을 나가며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은채의 마음속에서 배신감과 분노가 일어났다. 10년 동안 신뢰했던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며 게다가 자신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은채의 마음속에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리고 그녀는 반드시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조금 빨라졌지만 아무도 그것이 은채의 분노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강은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찾았다. 몸은 깊은 심해에 가라앉은 듯 무겁고 눈꺼풀은 청은 망은이었다. 처음에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귀로 들어오는 소리들이 모든 감각을 깨웠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삐프 소리,
산소 호흡기의 미세한 공기 소리,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낯설지만 동시에 섬뜩할 정도로 생생했다.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여긴 어디야? 은채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팔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손가락 하나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의 몸이 거대한 돌덩이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왜 몸이 안 움직이지? 왜?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끔찍한 악몽을 꾸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주변 소리들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사고를 기억해냈다. 초록불에 출발하려던 순간 옆에서 달려온 트럭, 그리고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던 끔찍한 굉음. 그 모든 감각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아, 사고를 당했구나. 병원인가? 그녀의 머리는 또렷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의식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현실에 극도의 공포와 절망을 느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채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이도준이었다. 10년간 함께한 남편의 발걸음 소리였다. 그가 의자를 끌어 침대 옆에 앉는 소리가 들렸다. 은채는 그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거나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그녀의 기대를 산산이 부쉈다. 병원 오는 것도 지겹다 진짜. 도준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짜증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은채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 공식 석상이나 집에서 그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건조한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불만은 은채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다. 일어날 수 있는 거냐, 강은채. 도준은 마치 혼잣말하듯 그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는 것처럼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채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답답함과 초조함만이 가득했다. 은채는 그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눈을 뜨려 했다. 하지만 눈꺼풀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끔찍한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때 도준이 핸드폰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는 소리. 은채는 온 감각을 귀에 집중했다. 그가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 걸까? 세라야, 나야.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은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윤세라. 그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도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의 짜증은 온데간데 없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지금 병원에 있어.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 도준의 목소리에 다정함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은채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박히는 순간 10년 결혼 생활의 모든 순간들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미안해 자기야. 이런 상황이라 자주 못 만나서. 자기야, 미안해. 도준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은채는 믿을 수 없었다. 이도준이,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니. 그녀의 심장이 마치 칼로 꿰뚫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10년간 쌓아왔다고 믿었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도 답답해 죽겠어. 매일 병원만 오고. 도준은 다시 은채를 향해 시선을 돌린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채를 향한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 있었다. 이사는 뭐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다고만 하네. 심하면 계속 이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의 말에 은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도준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아닌 알 수 없는 안도감과 만족감이 느껴졌다. 은채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쭉 안 깨어나는 게 낫지. 아니면 빨리 죽는 게 베스트야.
이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은채는 그 말에 경악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이 살아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니. 아니, 더 나아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녀의 머리는 빠르게 계산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했다. 이제 우리 앞길이 열린 것 같아.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야. 도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은채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이 깨어나지 않기를, 심지어는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모든 것이 그저 그에게는 족쇄였을 뿐이었다. 세라야, 나 정말 힘들어. 10년 동안 사랑도 없이 재미없는 결혼 생활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은채랑은 처음부터 마음이 맞지 않았거든. 도주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듯 계속해서 말했다. 은채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조롱처럼 느껴졌다. 응, 맞아.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더 이상 몰래 만날 필요도 없고. 도주는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과 해방감이 묻어 있었다. 빨리 만나고 싶어. 이 답답한 병실에서 매일 있기 싫거든. 하루 종일 걱정하는 척 연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의 냉소적인 목소리에 은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녀 앞에서 그녀를 향한 걱정과 사랑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아무도 우리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슬픔에 빠진 남편인 줄 알고 있거든. 도주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상황이 정리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도준이 전화를 끊었다.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은채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상태에서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였다. 도준이 다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은채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따뜻함이나 애정 대신 차가운 무관심만이 느껴졌다. 은채야, 얼른 죽어줘. 제발. 네가 살아있어서 좋을 게 없어. 도준이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 은채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전율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몇 분 후 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또 올게. 도준이 병실을 나가며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진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은채는 혼자 남겨진 어둠 속에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10년간 신뢰했던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게다가 자신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끔찍한 고통과 함께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리고 그녀는 반드시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조금 빨라졌지만 그것이 은채의 분노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은채는 끔찍한 감옥에 갇힌 채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고 날카로웠다. 지난 이틀 동안 그녀는 남편의 충격적인 진실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하며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이 단순히 교통사고로 인한 의식불명이 아니라 남편의 끔찍한 음모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내면을 잠식했지만 동시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그녀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오후 늦은 시간,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채는 긴장했다. 이번에는 발걸음 소리가 2개였다. 남자의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여자의 가볍고 경쾌한 발소리가 뒤따라 들어왔다. 은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무도 없지? 이도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응, 복도도 조용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 윤세라였다. 은채는 온몸의 핏줄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남편이 자신의 불륜 상대를 자신이 누워있는 병실에 데려오다니. 은채는 분노를 넘어선 경악에 휩싸였다. 세라가 침대에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오빠, 정말 안 깨어나는 거 맞아? 세라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궁금증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응, 이사가 그랬어. 깨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아, 그리고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도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어떻게 됐어?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상담받았어. 강은채가 의식불명 상태니까 내가 대리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은채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언장을 조작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들의 대담함과 탐욕에 그녀는 치를 떨었다. 정말? 그럼 재산 정리가 쉬워지겠네. 세라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응, 그리고 아파트도 알아봤어. 강남 쪽에 좋은 펜트하우스가 나왔더라. 두 사람은 은채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은채는 이 역겨운 상황에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세라야, 우리 결혼식 날짜도 정해야겠어. 진짜 언제 할까?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무 빨리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도준이 신중하게 말했다. 1년 정도 기다리면 될까?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그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사귀는 척해야겠지. 은채는 두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에 혐오감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를 그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참. 그리고 회장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야? 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버님이 가장 중요해. 난 계속 효자 사위 역할을 해야 돼. 그래야 회사 경영권도 넘어올 수 있겠지. 도준의 목소리에서 교활함이 묻어났다. 당연하지. 아버님은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계시거든. 도준의 말은 은채의 가슴에 또 한 번 비수를 꽂았다. 그가 아버지에게도 거짓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다니. 이제 곧 끝이야. 의사가 며칠 안에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 도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은채는 이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정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생명이 몇몇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들은 그녀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 그럼 정말 며칠 안에 모든 게 끝나는 거구나. 세라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스위스, 목소리 낮춰. 도준이 세라를 제지했다. 미안해, 너무 신나서.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끝까지 조심해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바, 강은채는 지금 꿈에도 모르겠지. 세라가 침대에 누운 은채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당연하지. 완전히 의식불명이야. 도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그녀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강은채 씨, 고마워.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세라가 비웃듯 말했다. 은채는 그 말에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 도준이 세라를 안으며 말했다. 몇 분 후 복도에서 의료진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세라가 긴장하며 말했다. 도준이 갑자기 연기하듯 큰 소리로 말했다. 여보, 빨리 나와야 해.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어. 은채 씨, 빨리 회복하세요. 세라도 가짜 걱정을 표현했다. 은채는 두 사람의 완벽한 연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그녀의 눈앞에서 그녀의 죽음을 논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다시 가면을 쓰고 있었다.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간 후 은채는 홀로 남겨진 정적 속에서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두 사람의 탐욕은
더욱 역겨웠다. 이 사람들이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은채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 남편과 그의 불륜 상대는 자신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고 심지어 죽기를 원하고 있었다. 절대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하지 않겠어. 은채의 마음속에서 복수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때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해외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박재성 전문의가 중환자실 담당으로 배정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10년간 미국에서 뇌신경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고 돌아온 실력 있는 의사였다. 오후 3시 박재성은 간호사로부터 담당 환자 명단을 건네받았다. VIP룸 391호 강근채 환자분은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 케이스입니다. 간호사가 설명하는 순간 재성의 손이 멈췄다. 강은채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재성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1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었기에 그는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다. 환자 차트 좀 보여주세요. 차트를 받아든 자혜성은 생년월일과 기본 정보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그가 기억하는 그 사람과 일치했다. 설마 정말 은채인가? 재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10년 전 갑작스럽게 헤어져야 했던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금 3B1호로 가봐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남편분이 자주 오시니까 참고하세요. 재성은 긴장한 마음으로 301호 중환자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만약 정말 은채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한 자혜성은 잠시 망설였다.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명확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유언장, 다행이다, 경영권 같은 단어들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환자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 같았다. 재성은 조금 더 가까이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오빠, 이 여자 정말 안 깨어나는 거 맞지? 응, 우리가 모든 걸 차지할 수 있어. 재산도 회사도. 재성은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듣고 있었다. 환자의 남편이 아내의 죽음을 바라며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30분 후 병실에서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재성은 조심스럽게 복도 끝에서 지켜봤다. 40대 중반의 남자와 30대 여자가 친밀하게 대화하며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재성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경악했다. 이도준, 설마 저 사람이 10년 전 자신을 협박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재성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정말 은채와 결혼한 건가? 그리고 지금 저런 짓을 그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후 재성은 조심스럽게 301호로 향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환자를 확인해야 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자혜성은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 바로 강은채였다. 은채야. 재성이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재성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은채의 상태를 살펴봤다. 의학적 관점에서 그녀의 차트와 검사 결과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노에파 파에테온이 이상하네. 일반적인 혼수 상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성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은채야, 혹시 들리니? 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지만 은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다. 재성이 돌아보는 순간 이도준이 병실로 들어섰다. 재성은 순간 당황했다. 피할 틈도 없이 두 사람이 마주치게 된 것이다. 제가 차 키를 놓고 가는 바람에 도준의 표정에는 재성을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정확히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직 재산과 권력을 차지할 생각뿐이었기에 의료진이 누구인지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재성이 긴장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도준은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이었다. 제 아내 상태는 어떤가요? 도준이 일상적인 질문을 던졌다. 재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재성은 안도하면서도 당황스러웠다. 자신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기억이었지만 도준에게는 그저 하찮은 일상 중 하나였던 모양이었다. 현재로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성이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다. 그렇군요. 어차피 희망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도준의 목소리에서 냉담함이 느껴졌다. 아내의 생명에 대해 말하는 것 같지 않았다. 초의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준이 대충 답하며 은채에게 다가갔다. 재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재성은 혹시 자신을 알아볼까봐 자리를 빨리 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저는 이만. 재성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쉬었다. 다행히 도준은 끝까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10년이라는 시간과 도준의 무관심 덕분이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분명해졌어. 재성은 마음을 다잡았다. 도준이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이상 은채를 구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앞으로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도준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했다. 그리고 은채의 진짜 상태를 파악하고 그녀를 깨우는 일에 집중해야 했다. 도준이 떠난 후 재성은 다시 은채의 병실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그녀의 상태를 관찰했다. 은채야, 나야, 재성이야. 재성이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1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재성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내가 왜 이도준과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너는 모르겠지. 재성은 10년 전의 일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그때 못 지켜준 것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해. 재성은 은채의 이마에 손을 올리고 다짐했다. 재성의 눈에 강한 의지가 타올랐다. 10년 전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동시에 이도준의 악행을 막아야 했다. 사고 발생 2주째, 박재성은 매일 오후 은채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이도준이 오지 않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서 움직였다. 도준은 주로 오전에 잠깐 들르거나 저녁 늦게 형식적으로 문병을 왔기 때문에 재성은 오후 시간을 활용해 은채를 만났다. 그는 매일 은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을 걸었다. 은채야, 오늘도 왔어. 그의 목소리는 병실의 정적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는 일방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오늘 검사 결과를 봤는데 뇌파 활동이 확실히 일반적인 혼수 상태와는 달라. 재성은 은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의학적 직감은 그녀가 단순히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속삭였다. 그녀의 미세한 근육 긴장도, 가끔씩 불규칙하게 변하는 심박수, 그리고 희미한 동공 반응은 모두 그녀의 의식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혹시 내 말이 들리는 건 아닐까? 재성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그는 그녀의 상태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지난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그녀가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제서야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은채야, 사실 나 10년 전 일을 말해주고 싶어. 재성이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쉬었다. 그때 우리 정말 행복했잖아. 매일 만나고 미래를 꿈꾸고 네가 의대생인 나를 응원해주고 나는 내 꿈을 지지해주면서 정말 완벽했어. 재성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은채는 그가 말하는 모든 순간들을 또렷하게 기억해냈다. 대학교 3학년, 그때 재성과 함께했던 1년 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캠퍼스를 거닐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던 시간. 모든 것이 찬란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어. 그날 이도준이 나타났을 때 말이야. 재성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은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도준. 그녀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 이름이었다. 이도준이 나한테 와서 말했어. 네가 나한테 더 이상 관심 없다고. 은채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재성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증거를 보여줬거든. 네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 친밀하게 대화하고 손을 잡고. 은채는 그 순간을 기억해냈다. 아버지가 소개해준 사업 파트너의 아들과 몇 번 만났던 적이 있었다. 순전히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던 자리였는데 누군가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이도준이 말했어. 네가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워한다고. 재성의 목소리에 고통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믿지 않았어. 네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너한테 직접 확인하려고 했어. 그런데 도준이 나를 다시 찾아왔어. 이번에는 협박이었어. 재성의 목소리가 더욱 어두워졌다. 은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예상했지만 직접 들으니 현실이 더욱 끔찍했다. 내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했어. 우리 아버지의 작은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은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도준이 그런 짓을 했다니. 도준은 한국전자 회장의 딸을 건드린 대가라고 했어. 감히 내게 접근한 것이 용서할 수 없다고. 그 악마 같은 놈. 재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너무 무력했어. 20대 대학생이 재벌가 사람들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있겠어? 재성의 목소리에 자괴감이 묻어 있었다.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 도준이 원하는 대로 내게서 사라지기로 했지. 은채는 그때의 상황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재성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지키려다 협박을 당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한테 편지를 쓰려고 했어. 진실을 말하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 재성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도준이 말하길 네가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까 괜히 방해하지 말라고.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포기하라고. 은채는 그 모든 것이 도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부터 자신을 차지하기 위해 재성과의 관계를 파괴했던 것이다. 그가 말했던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말이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미국으로 떠났어. 장학금을 받아서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까지 됐지. 재성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10년 동안 너를 잊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쉽지 않더라. 은채는 재성의 고통을 느끼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 모든 것이 도준의 계략이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너도 행복하지 않았구나. 재성이 은채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병실에서 들은 그들의 대화. 정말 충격적이었어.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재산만 노리고 있다니. 재성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은채야, 내가 그때 용기가 있었다면, 내 곁을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재성이 자책하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은채는 울고 싶었다. 재성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그가 미안해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은 도준의 죄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의사가 됐고 너를 구할 수 있는 실력도 생겼어. 재성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다. 반드시 깨워서 진실을 알려줄게. 그리고 이도준의 악행도 밝혀낼 거야. 은채는 재성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그의 마음이 느껴졌다. 은채야, 네가 들을 수 있다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은채가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다. 재성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미세하게나마 손가락 끝이 움직였다. 하지만 재성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은채는 마음속으로 재성에게 말했다. 고마워, 재성아.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겠어. 그때 재성이 조심스럽게 은채의 오른손을 잡았다. 은채야, 내 목소리가 들리면 손가락을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여봐. 은채는 온 힘을 다해 검지손가락에 모든 에너지를 모았다.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였다. 재성의 눈이 커졌다. 세상에, 정말 움직인 거 맞지? 재성의 목소리에 흥분과 감동이 뒤섞였다. 다시 한번 해봐. 은채가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했다. 은채야, 정말 내 말이 들리는 거지? 은채가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렇다는 뜻이었다. 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재성이 은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예면 한 번, 아니오면 2번 움직여줘. 알겠어? 은채가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좋아. 그럼 첫 번째 질문. 어제 내가 한 이야기 다 들었어. 은채가 한번 움직였다. 10년 전 일도 이해했어. 한 번. 그럼 내가 왜 떠났는지도 알겠지. 한 번. 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채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더 용감했다면. 은채가 2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니야.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재성에게 전했다. 내가 날 원망하지 않는다고. 은채가 한번 움직였다. 재성이 감동에 겨워 은채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요, 은채야. 정말 고마워. 잠시 후 재성이 진정하고 의학적인 질문을 시작했다. 은채야, 몸을 움직일 수 있어? 2번. 아니요. 그럼 잠금 증후군이 맞는 것 같아. 의식은 또렷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하지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희망적이야.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거든. 은채가 희망적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은채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게. 이도준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어. 한 번. 그럼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알지. 한 번. 재성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좋아. 그럼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다른 누구에게도 네가 깨어있다는 걸 말하지 않을게. 은채가 안도의 표시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대신 내가 특별한 치료를 시작할 거야. 너의 근육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활치료 말이야. 매일 오후에 와서 물리치료를 해줄게. 아무도 모르게. 은채가 고마움의 표시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리고 은채야, 이도준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해.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줘. 한 번. 좋아, 우리가 함께 해내자. 재성이 은채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재성은 재빨리 은채의 손을 놓고 의료진다운 자세를 취했다. 간호사가 들어와 일상적인 체크를 했다. 선생님,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안정적입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간호사가 나간 후 재성이 다시 은채에게 다가갔다. 은채야, 이제부터 우리의 비밀이 시작이야. 재성이 은채의 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근육이 굳지 않도록 매일 운동시켜줄 참이었다. 재성의 손길은 전문의답게 정확하고 부드러웠다. 은채는 10년 만에 느끼는 그의 따뜻한 돌봄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힘들면 언제든 손가락으로 신호해. 쉬어가면서 하자. 30분 동안 재성은 은채의 팔과 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여주며 근육 마사지를 해줬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올게. 재성이 은채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은채야, 포기하지 마.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은채가 감사의 표시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재성이 떠난 후 은채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희망을 품었다. 드디어 자신의 편이 생겼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다. 무엇보다 재성이 자신을 치료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이제 정말로 이도준에게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은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재성아, 고마워. 이제 우리가 함께 그들을 무너뜨리자. 사고 발생 3주째.
강은채는 매일 오후 박재선과의 은밀한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도준의 계획적인 살인 미수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복수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그녀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온 신경을 몸을 움직이는 데 집중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근육 마사지와 운동에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재성의 따뜻한 격려는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은채야,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재성이 병실에 들어서며 조용히 격려했다. 은채는 마음속으로 네라고 답하며 검지손가락을 한번 움직였다. 재성은 은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을 확인했다. 어제보다 손가락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워졌어. 정말 대단해. 실제로 은채의 검지와 중지 움직임이 전보다 훨씬 명확하고 부드러워졌다. 이제 발가락도 시도해보자. 재성이 은채의 발을 조심스럽게 마사지하며 말했다. 은채는 온 집중력을 발가락에 모았다. 그녀의 의지가 발끝으로 전달되는 듯했다. 미세하게나마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움직였다. 와, 정말 대단해. 은채야, 네 의지력이 정말 놀라워. 보통 이 정도 회복에는 몇 달이 걸리는데. 재성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은채는 마음속으로 웃었다. 그녀의 회복은 단순한 의지력이 아니었다. 이도준에 대한 분노, 배신감, 그리고 반드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한 복수심이 그녀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에너지였다. 그날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온 간병인 이숙자가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이숙자는 20년 넘게 간병인 일을 해온 베테랑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다양한 모습을 봐온 경험이 풍부했다. 특히 강은채 같은 VIP 환자를 담당하게 된 것은 그녀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391호 환자분은 정말 안 됐어. 그렇게 젊은데 이숙자가 혼잣말을 하며 복도 청소를 계속하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이도준이 내려왔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다. 이숙자는 인사를 하려다가 도준이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복도 구조상 도준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왔다. 여보세요, 대한생명보험인가요? 도준이 간호사실 근처에서 전화를 받았다. 네, 이도준입니다. 아내 강은채 생명보험건으로 문의드리려고요. 이숙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환자 남편이 보험 문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도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걱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사무적이고 차분했다. 네, 교통사고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는데요. 보험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이숙자는 걸레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네, 사망 확인서가 나오면 바로 청구 가능하다고요? 그럼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도준이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는 소리가 들렸다. 10억이요.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최근에 추가로 가입한 보험도 있는데요. 이숙자의 눈이 커졌다. 10억이라는 거액도 놀라웠지만 추가 보험이 있다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다. 네, 사고 일주일 전에 가입한 5억짜리 말입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이숙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20년 넘게 간병인 일을 해온 그녀에게도 이런 우연은 너무나 이상했다. 그것도 추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럼 총 15억 정도 되겠네요. 도준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준은 병실로 향했다. 이숙자는 그 자리에 서서 방금 들은 내용을 정리해봤다. 사고 일주일 전에 보험을 가입했다니. 이숙자는 도준이 병실에 들어간 후 담당이인 박재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생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숙자는 간호사실에서 차트를 보고 있던 재성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네, 무슨 일이세요? 재성이 고개를 들었다. 301호 환자 남편분 이야기인데요.
이숙자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방금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재성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사고 일주일 전에 5억짜리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재성이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정말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기존 10억에 추가해서 총 1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제까지는 단순히 불륜과 재산 탐욕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계획적인 살인 미수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고 일주일 전의 보험 가입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해봤는데요. 이숙자가 목소리를 더 낮췄다. 아내가 의식불명인데 보험금 문의부터 하는 남편은 처음 봐요. 보통은 회복에만 매달리는데 재성은 이숙자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그는 이도준의 악행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숙자 씨, 혹시 다른 사람한테는 이 얘기 안 하셨죠? 재성이 신중하게 물었다. 아니요, 선생님한테만 말씀드렸어요. 뭔가 이상해서요. 좋습니다.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겠어요. 혹시 또 이상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가 나간 후 재성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즉시 은채의 병실로 향했다. 은채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 재성이 은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도준이 내 사고 일주일 전에 5억짜리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대. 은채의 심박수가 급격히 빨라졌다. 그녀도 이미 의심하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다. 그럼 내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이건 계획적인 살인 미수야. 이도준이 내 사고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은채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자신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남편이 꾸민 계획이었다니.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복수심이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더 조사해봐야겠어. 재성이 침착하게 말했다. 은채야, 내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은채가 잠시 고민하다가 2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래,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 확실한 증거를 찾고 나서 움직이자. 재성이 은채의 생각에 동의했다. 대신 내가 더 빨리 너를 깨우는 데 집중할게. 네가 직접 증언할 수 있어야 해. 은채가 고마움의 표시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은채야, 이제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 이도준이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요구할 수도 있어.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겠어. 재성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 있었다. 은채도 그 긴박함을 느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녀의 회복이 늦어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은채야, 힘내.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거야. 재성이 은채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다. 그날 밤, 은채는 혼자 남겨진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은채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에 대한 의지도 더욱 강해졌다. 이도준, 너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겠어. 반드시. 사고 발생 한 달째. 강은채는 매일 오후 박재선과의 은밀한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도준의 계획적인 살인 미수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복수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그녀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온 신경을 몸을 움직이는 데 집중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근육 마사지와 운동에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재성의 헌신적인 돌봄은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은채야,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재성이 병실에 들어서며 격려했다. 은채는 마음속으로 내라고 답하며 검지손가락을 한번 움직였다. 재성은 은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을 확인했다. 어제보다 손가락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워졌어. 정말 대단해.
실제로 은채의 검지와 중지 움직임이 전보다 훨씬 명확하고 부드러워졌다. 이제 발가락도 양쪽 모두 미세하게나마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와, 정말 놀라운 진전이야. 이 정도면 곧 더 큰 움직임도 가능할 거야. 재성은 감탄했다. 은채의 마음속에는 이도준에 대한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분노가 오히려 회복을 촉진시키는 에너지가 되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상체를 일으키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강 회장이 들어왔다. 은채의 아버지였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강 회장이 재성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재성은 재빨리 일반적인 진료 자세를 취했다. 우리 딸 상태는 어떤가요? 강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직 의식 회복은 어렵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입니다. 재성이 신중하게 답했다. 강 회장이 은채의 침대 옆에 앉았다. 은채야, 아빠야. 그의 목소리에 깊은 애정이 묻어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치료해주고 계시니까 꼭 일어나야 해. 은채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느껴졌다. 은채야, 아빠가 매일 와서 지켜볼 테니까 포기하지 마. 강 회장이 은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은채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강 회장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지금 손가락이 움직인 것 같은데. 강 회장이 놀라며 은채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재성은 긴장했다. 하지만 은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착각이었나 보네. 강 회장이 아쉬워하며 말했다.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생기가 도는 것 같다고 할까요? 강 회장의 아버지로서의 직감이 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재성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30분 후 강 회장이 떠나고 이번에는 이도준이 들어왔다. 선생님, 제 아내 상태는 어떤가요? 도준이 무관심하게 물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재성이 담담하게 답했다. 그렇군요. 뭐 예상했던 결과네요. 도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는 은채가 깨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혹시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생명 유지 장치는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도준이 노골적으로 물었다. 그건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재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아, 네. 그럼 아버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도준이 은채에게 다가갔다. 여보, 빨리 결정을 내려야겠어.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은채는 도준의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빨리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이었다. 도준이 떠난 후 재성이 다시 은채에게 다가왔다. 은채야, 들었지? 시간이 얼마 없어. 재성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 있었다. 대호 빨리 회복해야겠어. 네가 직접 그들의 죄를 폭로할 수 있도록. 은채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더 강도 높은 재활치료를 시작할게. 재성이 은채의 팔을 들어 올리며 운동을 시켰다. 은채야, 복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일단 네가 깨어나는 것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이도준의 범죄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 은채가 동의의 표시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은채야, 이도준이 내 사고를 조작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혹시 뭔가 기억나는 게 있어? 은채가 잠시 생각하더니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뭔가 있다는 거지. 나중에 자세히 알려줘. 재성이 은채의 손을 꽉 잡았다. 은채야,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거야. 이도준과 윤세라 모두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은채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이도준의 모든 거짓말과 배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한 시도까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은채야, 힘내. 내 분노가 내 회복을 도와주고 있어. 재성의 격려를 받으며 은채는 더욱 강한 의지를 다졌다. 2시간 동안의 집중적인 재활치료 후 은채는 마침내 상체를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다. 몇 주 후
은채는 마침내 상체를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박재성의 헌신적인 재활치료와 복수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기적 같은 회복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재성아,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은채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6주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에 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은채야, 정말 다행이야. 재성이 은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아. 은채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은채야, 이제 내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재성이 신중하게 제안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빠의 도움 없이는 이도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려울 거야.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 도준이 의심하면 안 돼.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할까? 아빠를 은밀하게 불러줘. 도준이 모르게. 재성이 계획을 세웠다. 내가 회장님께 긴급 상황이라고 연락드릴게. 혼자 오시라고. 그날 저녁 늦은 시간, 강 회장이 병원에 도착했다. 재성이 미리 연락해서 혼자 오도록 부탁했던 것이었다.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은채에게 무슨 일이라도? 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일단 병실로 가시죠.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강 회장은 침대에 앉아있는 은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은채야, 아바. 은채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불렀다. 어떻게, 언제부터? 강 회장이 황급히 은채에게 달려가 안았다. 아바, 할 말이 너무 많아. 은채가 아버지의 품에서 말했다. 천천히 말해, 우리 딸. 강 회장의 목소리에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빠, 사실 나 이미 3주 전부터 의식이 돌아왔어. 3주 전부터. 그런데 이도준이 한 짓들을 알게 되면서 계속 숨기고 있었어. 은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도준이가 무슨 말이야?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빠, 내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야. 도준이가 계획한 거야. 뭐라고? 강 회장이 충격을 받으며 일어섰다. 사고 일주일 전에 5억짜리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했어. 기존 보험과 합쳐서 총 15억 원이야. 그리고 이도준은 윤세라라는 여자와 불륜 관계야. 내가 죽으면 그 돈에 경영권까지 더해서 새 출발하려고 했던 거지. 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 개자식이. 아빠, 또 충격적인 게 있어. 은채가 재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1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재성이었어. 그런데 이도준이 재성이를 협박해서 내 곁에서 쫓아냈어. 협박? 재성이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어. 그리고 그 재성이 바로 옆에 있는 내 담당이야. 강 회장이 재성을 바라봤다. 아니, 그러면 네, 회장님. 제가 10년 전 은채와 사귀던 박재성입니다. 재성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10년 동안 나는 도준이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어. 강 회장이 주먹을 꽉 쥐었다. 이런 일이, 내 딸한테 이런 일이, 아빠,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도준이는 지금도 내가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엄다시원이 아미액제 연보지 고고서었다. 강 회장이 격분하며 소리쳤다. 아바, 복수는 치밀하게 해야 해. 은채가 아버지를 진정시켰다. 내가 깨어났다는 걸 도준이가 알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그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혼수 상태인 척하면서 도준이의 모든 범죄를 파헤칠 거야. 은채의 눈에 차가운 복수심이 타올랐다. 아빠,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 아저씨 있잖아. 민석이,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줘. 도준이의 범죄를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해.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연락해야겠다. 그리고 아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해. 도준이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다, 우리 딸. 아빠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개자식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겠어. 고마워요, 아빠. 은채가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때야. 은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재성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회장님, 저도 10년 전 일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까지. 정말 그놈은 용서할 수 없어. 강 회장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조하,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이도준을 완전히 무너뜨리자. 은채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자. 2시간 동안 세 사람은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웠다. 최민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동시에 이도준의 모든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은채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야. 은채의 의지는 확고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강 회장이 떠난 후 은채와 재성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은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도준과 윤세라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복수의 서막이 막 올랐다. 강 회장이 은채의 병실을 떠난 다음 날 최민석 변호사가 조용히 병원을 찾았다. 60대 초반의 그는 30년 넘게 형사사건을 다뤄온 베테랑 변호사로 강 회장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였다. 그는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로 병실에 들어섰다. 은채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최민석은 은채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은채가 어릴 때부터 봐온 친숙한 삼촌 같은 존재였다. 초의 아저씨. 이런 모습으로 배워서 죄송해요. 은채가 미안한 듯 말했다. 무서운 소리야. 네가 무사한 게 다행이지. 최민석은 의자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내 아버지한테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은채는 지난 몇 주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도준의 불륜, 자신의 죽음을 바라는 발언들, 그리고 사고 직전 보험 가입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다. 정말 치밀한 놈이구나. 최민석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봐왔지만 이도준의 치밀함과 대담함에 놀랐다. 하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너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최민석이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그때 박재성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변호사님, 제가 수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재성이 준비해온 파일들을 꺼냈다. 이도준이 보험회사와 통화한 내용을 간병인 이숙자 씨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조하, 그건 중요한 증거가 되겠어.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은채 씨가 직접 들은 도중과 윤세라의 대화 내용도 증언할 수 있고요. 문제는 교통사고 조작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야. 최민석이 고민하며 말했다. 제가 사고 당일 CCTV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재성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트럭 기사의 행동 패턴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릅니다. 사고 직후 즉시 도망치려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어요. 은채가 추가로 말했다. 그리고 이도준이 유언장을 위조하려 했다는 증거도 있어요. 제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 변호사를 만나서 대리 작성에 대해 문의했거든요. 최민석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 시도야. 처벌받을 수 있지. 미수교사,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시도만으로도 충분히 오랫동안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최민석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때 강 회장이 병실에 들어섰다. 민서가 와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야. 최민석이 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워보자. 강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일단 트럭 기사부터 찾아야 해. 그 사람이 핵심 증인이 될 수 있어. 최민석이 메모를 보며 말했다. 이도준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은행 거래 내역이 남아있을 거야. 내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해볼게. 강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좋아요. 그리고 이도준의 통화 기록도 확인해봐야 해요. 은채가 추가로 제안했다.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화 내역을 받을 수 있어. 다만 법원 영장이 필요하지만
최민석이 법적 절차를 설명했다. 그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야겠네요. 재성이 말했다. 일주일 후 강 회장이 고용한 사립탐정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회장님, 트럭 기사를 찾았습니다. 탐정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고 다음 날 갑자기 큰 돈이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5천 원. 강 회장이 놀라며 물었다. 네. 그리고 입금자가 이도준의 차명 계좌였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제 확실해졌어. 최민석이 보고서를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트럭 기사가 협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돈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고요. 은채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맞아. 이제 윤세라 쪽도 조사해보자. 최민석이 다음 단계를 제시했다. 며칠 후 윤세라의 과거도 밝혀졌다. 그녀는 이미 다른 기혼 남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금전적 이익을 취해온 전력이 있었다. 이 여자도 만만치 않은 전과가 있네. 재성이 자료를 보며 말했다. 사기와 공갈 혐의로 2번이나 입건된 적이 있어. 그럼 도준도 이용당한 거네. 은채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서로 이용한 거겠지. 어쨌든 둘 다 처벌받아야 해. 2주간의 치밀한 조사 끝에 모든 증거가 완성되었다. 최민석은 검찰에 이도준과 윤세라를 고발했다.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시도, 그리고 공갈 협박까지. 최민석이 고발장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 정도면 두 사람 모두 중형을 받을 거야. 3일 후 검찰이 움직였다. 수사관들이 이도준과 윤세라를 체포하기 위해 들이닥쳤다. 용기자 이도준, 윤세라를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수갑을 채우는 순간 도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도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있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완성된 상태였다. 트럭 기사의 증언, 은행 거래 내역, 보험 가입 기록, 그리고 이숙자의 증언까지.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던 이도준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병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은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드디어 끝났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재판이 남았어. 재성이 은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말이야. 은채가 재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이도준과 윤세라가 체포된 지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한국전자 회장 딸 피습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연일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보도되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법원 앞에 몰려들어 진실을 알고자 했고 시민들 또한 재벌가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대해 흥미를 보였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강은채는 6개월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은채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6개월 전 몸조차 움직일 수 없었던 그녀가 직접 진실을 증언하는 순간이었다. 재판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도준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때 자신이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옆에 앉은 윤세라 또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증인은 피고인 이도준과 어떤 관계입니까? 공판을 주재하는 검사가 질문했다.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 관계였습니다. 은채가 차분하게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강단이 느껴졌다. 그런데 피고인이 증인을 해치려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은채의 대답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재판정에 앉은 이도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은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잠금 증후군 상태였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피고인은 제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병실에서 윤세라와 함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은채의 증언에 재판정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피고인 이도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한때 그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올가매는 덫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피고인은 제게 이대로 쭉 안 깨어나는 게 낫지, 아니면 빨리 죽는 게 베스트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세라와 함께 제가 죽으면 재산을 차지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재판정을 가득 채웠다. 이도준과 윤세라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어서 간병인 이숙자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가입한 5억짜리 보험에 대해 문의하더라고요. 검사가 질문했다. 그때 피고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전혀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업이 성공한 것처럼요. 이숙자의 증언은 배심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도준의 냉담함과 탐욕을 생생하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트럭 운전기사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피고인 이도준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강은채 씨를 조용히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판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제가 거절했지만 피고인이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이도준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임을 명백히 밝혔다. 이어서 박재성 또한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은채의 주치의로서의 전문적인 증언과 함께 이도준이 10년 전 자신을 협박해 은채와 헤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증언은 이도준의 악행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님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검사가 최종 변론에서 말했다. 단순한 욕심을 넘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가족을 파괴하며 심지어 살인까지 계획했습니다. 이들의 죄는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그들이 저지른 악행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피고인 이도준에게는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4년을, 피고인 윤세라에게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이도준은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시도 등의 죄로 징역 1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세라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이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강은채에게 각각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은채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그 순간을 지켜봤다. 10년간의 거짓말과 배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었다. 옆에 앉은 자혜성이 조용히 물었다. 기분은 어때? 시원하다기보다는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어. 은채가 깊은 숨을 쉬며 답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야. 법정을 나서는 이도준과 윤세라를 바라보며 은채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저렇게 낭비하다니. 그들이 선택한 길이야.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재성이 은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법원을 나서는 순간 강 회장이 딸을 굳게 안았다.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아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래,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은채는 짧게 소감을 밝혔다.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은채는 혼자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6개월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한 자유였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제 진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다.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은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재성과 함께. 드디어 10년간의 악몽이 끝났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 후 강은채는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벚꽃 잎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평화로운 오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더 이상 화려한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조용하고 따뜻한 곳에서의 새로운 일상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눈빛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다. 생각이 많아 보이네. 박재성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와 은채 맞은편에 앉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의사 가운을 입지 않고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다. 병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소박한 삶을 시작한 듯 했다. 그냥 예전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 은채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다. 아직도 힘들어. 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는 늘 조심스러웠다. 아니야, 오히려 감사해. 은채가 재성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에는 10년 전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그 모든 일이 없었다면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몰랐을 테니까. 강은채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화려함도 명성도 물질적인 풍요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박한 행복이었다. 아빠는 어떠셔? 처음에는 걱정하시더니 요즘은 오히려 더 좋아하셔. 딸이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강 회장은 처음에는 딸의 조용한 삶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응원하고 있었다. 화려한 사교계보다 진정한 사랑과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한 딸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이도준이라는 괴물 같은 사위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딸을 보며 자신이 10년 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은채야, 너 정말 괜찮아? 가끔 악몽 같은 건 안 꾸고? 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그 일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은채가 환하게 웃었다. 무엇보다 네가 옆에 있어서 두렵지 않아. 그때 은채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핸드폰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전원을 껐다. 재성은 그 모습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나 사회적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평범했지만 평화로웠다. 재성아, 10년 전에 우리가 꿈꾸던 미래와는 많이 다르지.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때는 꿈만 꿨지만 지금은 현실이니까. 재성이 은채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나도 그래. 그때는 단순히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두 사람은 작은 공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주변에는 가족들이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은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은채야, 우리도 언젠가는 가정을 꾸리게 될까? 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자연스럽게 되겠지. 지금처럼 차근차근. 은채가 재성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급할 것 없어.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두 사람의 미래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배신이 없었다. 오직 진실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신뢰만이 있을 뿐이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순수한 사랑이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다. 공원을 나서며 은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의 고통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앞으로는 오직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성과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 달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평범하지만 진실한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그들만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 후 강은채는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벚꽃 잎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평화로운 오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더 이상 화려한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조용하고 따뜻한 곳에서의 새로운 일상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눈빛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다. 그녀는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는 자신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외로움을 곱씹곤 했지만 이제는 그 유리창이 그녀를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다. 생각이 많아 보이네. 박재성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와 은채 맞은편에 앉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의사 가운을 입지 않고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소박한 삶을 시작한 듯 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치료했던 의사가 아닌 그녀의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모습이었다. 그냥 예전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 은채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다.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그 온기가 자신의 마음속에도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아직도 힘들어. 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는 늘 조심스러웠다. 아니야, 오히려 감사해. 은채가 재성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에는 10년 전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그 모든 일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화려한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야.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모르고 말이야. 강은채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화려함도 명성도 물질적인 풍요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박한 행복이었다. 아빠는 어떠셔? 처음에는 걱정하시더니 요즘은 오히려 더 좋아하셔. 딸이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강 회장은 처음에는 딸의 조용한 삶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응원하고 있었다. 화려한 사교계보다 진정한 사랑과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한 딸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이도준이라는 괴물 같은 사위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딸을 보며 자신이 10년 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강 회장은 가끔씩 이 작은 카페에 들러 은채와 재성에게 밥을 사주곤 했다. 그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딸을 잃었던 슬픔 대신 딸을 되찾은 기쁨이 가득했다. 그런데 은채야, 너 정말 괜찮아? 가끔 악몽 같은 건 안 꾸고 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은채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알고 있었다. 아무리 겉으로 웃고 있어도 그 고통의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그랬지. 잠을 자다가 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곤 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그 일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은채가 환하게 웃었다. 무엇보다 네가 옆에 있어서 두렵지 않아. 그때 은채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핸드폰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전원을 껐다. 재성은 그 모습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나 사회적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억압해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평범했지만 평화로웠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 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서로의 손을 잡은 온기는 따뜻했다. 재성아, 10년 전에 우리가 꿈꾸던 미래와는 많이 다르지.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때는 꿈만 꿨지만 지금은 현실이니까. 재성이 은채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나도 그래. 그때는 단순히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두 사람은 작은 공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이 그들의 앞날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주변에는 가족들이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은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은채야, 우리도 언젠가는 가정을 꾸리게 될까? 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글쎄, 자연스럽게 되겠지. 지금처럼 차근차근. 은채가 재성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급할 것 없어.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두 사람의 미래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배신이 없었다. 오직 진실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신뢰만이 있을 뿐이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순수한 사랑이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다. 공원을 나서며 은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의 고통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앞으로는 오직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성과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 달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평범하지만 진실한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그들만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다.